깊은 밤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140여 년 전의 어느 차갑고 축축한 밤으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1886년 6월 13일, 이날 독일 남부 바이에른의 슈타른베르크 호수는 마치 검은 벨벳 천처럼 고요했습니다. 호수 주변을 둘러싼 알프스 산자락은 짙은 안개에 잠겨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호숫가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게 호숫가의 진흙탕 길 위로는 수많은 횃불이 일렁이며 어둠을 다급하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마치 길 잃은 반딧불이 때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빗물에 질척이는 땅을 밟는 군화 소리, 나뭇가지에 옷깃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서로를 부르는 낮은 목소리들이 안개 속에서 불안하게 맴돌았죠. 그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은 바로 며칠 전 폐위된 이 나라의 왕 루트비이 2세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그는 자신을 감시하던 주치의와 함께 저녁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수색 대의 한 병사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릅니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달려간 곳은 호숫가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성인 남성의 무릎에도 채 닿지 않는 얕은 물가였습니다. 그곳에 두 구의 시신이 마치 버려진 인형처럼 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바이에른의 왕 루트비이 2세였고, 그의 곁에는 왕을 편집성 정신분열이라는 진단서로 올감했던 주치의 폰 구덴 박사가 얼굴을 물에 잠근 채 쓰러져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폰 구덴 박사의 얼굴과 목에서는 격렬하게 저항한 듯한 깊은 손톱 자국과 타박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루트비이 왕의 몸에는 그 어떤 외상도 남아있지 않았죠. 총상도 칼에 찔린 흔적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왕은 어릴 적부터 수영에 매우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째서 이렇게 얕은 물가에서 힘없이 숨을 거둔 것일까요? 당시 공식 발표는 왕이 호수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고, 이를 말리던 주치의와 몸싸움을 벌이다 함께 익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석연치 않은 결말을 선뜻 믿지 못했죠. 사람들은 그를 광기에 사로잡힌 미치광이 왕이라 불렀습니다. 현실 정치의 복잡한 문제들은 철저히 외면한 채 국구를 탕진하며 알프스 산꼭대기의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기이하고 화려한 성을 짓는 데에만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기 때문이죠. 진아들은 그의 낭비벽과 기행을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고 난 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그를 다른 이름으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보다 고독했던 예술가, 현실의 추악함과 무례함을 견디지 못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환상 속으로 도망쳐야만 했던 비운의 동화 군주라고 말입니다. 그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며 지었던 그 성들이 지금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환상을 선물하고 있으니까요. 그는 정말 미쳤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 온전한 정신을 가졌기에 오히려 이 세상을 견딜 수 없었던 걸까요? 그는 왜 스스로를 아무도 올 수 없는 높은 성 안에 가두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 차갑고 축축했던 호수에서의 마지막 밤에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제 횃불을 끄고 시간의 장막을 걷어 안개 너머에 숨겨진 한 남자의 일생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백조의 전설을 사랑했던 순수한 소년이
차가운 물속에서 비극적인 왕으로 눈을 감기까지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가장 화려했지만 동시에 가장 쓸쓸했던 그 시절의 바이에른으로 초대합니다. 이야기는 그의 비극적인 마지막 날로부터 41년 전 1845년의 어느 뜨거웠던 여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8월 25일 바이에른 왕국의 수도 미넨에 위치한 여름 궁전 님펜부르크에서 우렁찬 첫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오토 프리드리 비렐름 루트비 훗날 루트비 2세로 불리게 될 소년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바이에른의 존경받는 국왕이자 예술 애호가였던 할아버지 루트비 1세의 생일과 정확히 같은 날이었습니다. 이 운명적인 일치에 온 나라는 기뻐하며 이를 신의 축복이라 여겼죠. 덕분에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온 나라의 축복과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어린 소년에게는 너무나도 무거운 왕관과도 같았습니다. 화려한 궁전의 벽 안에서 어린 루트비가 마주한 현실은 동화 속 왕자님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막시밀리안 2세는 매우 현실적이고 엄격하며 빈틈이 없는 통치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나약한 감상에 빠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왕세자였던 루트비는 걸음마를 떼기 시작할 때부터 미래의 왕으로서 길러지기 위해 가혹할 정도로 짜인 시간표에 갇혀 지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 잠들 때까지 역사, 법률, 신학, 외국어 수업이 쉴 틈 없이 이어졌죠. 그에게는 또래 아이들처럼 숲을 뛰어다니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 자유가 거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식사, 예절 하나, 걸음걸이 하나까지도 왕의 위엄에 맞도록 끊임없이 교정받아야 했죠. 어머니였던 마리 왕비 또한 프로이센 출신으로 아들에게 따뜻한 정을 주기보다는 엄격한 훈육으로 대했습니다. 사랑이 아닌 의무가 가득했던 궁전 안에서 소녀는 점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잊고 입을 닫기 시작합니다. 어린 왕세자가 이 숨 막히는 현실 속에서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었던 통로는 바로 책과 그림, 그리고 상상의 세계였습니다. 그는 호헨슈방가우 성에 있는 자신의 방 벽면을 가득 채운 중세 기사들의 전설 벽화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은 것은 바로 성배를 수호하는 백조의 기사, 로엔그린의 이야기였습니다. 현실의 아버지는 서늘한 시선으로 자신을 다그쳤지만 벽화 속 기사들은 용감하고 아름다웠으며 언제나 고귀한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소녀는 그림 속 기사와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 또한 언젠가 저 기사처럼 고결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 이 삭막한 세상을 구원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이때부터 소년의 마음속에는 현실의 바이에른보다 훨씬 더 장엄하고 아름다운 환상의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 루트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15살이 되던 해인 1861년 2월 2일, 그는 미넨의 궁정 오페라 극장에서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을 처음으로 관람하게 됩니다. 어두운 객석에 홀로 앉아 무대의 막이 오르기를 기다리던 소년. 이윽고 극장 전체를 압도하는 장엄한 서곡이 울려 퍼지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맙니다.
자신이 그토록 동경해왔던 환상의 세계, 벽화 속에서만 존재하던 백조의 기사가 거대한 소리가 되어 자신의 온몸을 휘감는 듯한 압도적인 전율을 느꼈던 거죠. 그것은 단순한 음악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뒤흔드는 종교적인 체험에 가까웠습니다. 소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왕이란 군대를 이끌고 영토를 넓히는 자가 아니라 이토록 신성하고 아름다운 예술을 이해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성배의 기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바그너는 소년에게 단순한 작곡가를 넘어 살아있는 신이자 자신이 따라야 할 유일한 예언자가 됩니다. 하지만 운명은 소년에게 꿈속에서 머물 시간을 길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3년 뒤인 1864년 3월 10일, 그의 아버지 막시밀리안 2세가 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제 간 18살이 된 어린 루트비는 바이에른의 제사대 국왕 루트비 2세로 즉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왕의 등장에 열광했습니다. 186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조각상처럼 아름다운 얼굴, 깊고 우수에 찬 눈빛을 가진 소년 왕의 모습이 마치 전설 속에서 걸어 나온 왕자님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왕관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그가 마주한 정치의 세계는 바그너의 오페라보다 훨씬 더 차갑고 비정한 곳이었습니다. 평생을 왕으로 살아온 노예한 신하들은 어린 왕을 가르치려 들었고, 북쪽의 신흥 강국 프로이센은 독일 통일이라는 야심 아래 바이에른을 집어삼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왕세자 시절 꿈꾸었던 백조의 기사는 현실이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조금씩 그 날개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현실적인 군주가 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꿈꾸는 환상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현실로부터 영원히 도망칠 것인지 말입니다. 왕관의 무게와 현실 정치의 냉혹함에 짓눌린 루트비는 결국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세계와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자신만의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죠. 그가 바이에른의 왕이 되어 공식적으로 내린 첫 번째 명령은 군대를 증강하거나 새로운 법을 공포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신 자신의 비서에게 어릴 적부터 영혼의 등불처럼 여겨왔던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를 지금 당장 미넨으로 모셔오라는 편지를 쓰게 합니다.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의 천박함에서 벗어나 나의 곁으로 오라. 그대의 예술을 펼칠 신전을 지어주겠노라고 말입니다. 당시 바그너는 빚더미에 올라 여러 도시를 전전하며 도망자 신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왕의 편지를 받은 그는 처음에는 짓궂은 장난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내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미넨으로 달려옵니다. 18살의 어린 왕과 51살의 초라한 음악가.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마치 오페라의 한 장면처럼 극적이었습니다. 루트비는 바그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당신을 만나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고백했죠. 정부의 대신들과 신하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린 왕이 정치는 돌보지 않고 정체 모를 음악가에게 빠져나라를 망치려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루트비에게 바그너는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황폐한 내면을 채워줄 유일한 구원자이자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환상의 세계를 현실로 이끌어내줄 유일한 마법사였습니다. 왕은 바그너의 모든 빚을 국고로 갚아주고 그가 오직 예술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미넨의 호화로운 저택과 막대한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바그너는 생애에 처음으로 찾아온 안정 속에서 자신을 알아봐준 어린 왕을 위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오페라들을 작곡하기 시작했죠. 트리스탄과 이졸데, 니벨룽의 반지 같은 대작들이 바로 이 시기에 탄생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만의 목가적인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1866년 북독일의 강자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면서 바이에른 역시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갑니다. 루트비이는 전쟁을 혐오했습니다. 피와 암투, 배신과 음모가 가득한 현실 정치 앞에서 그는 깊은 무력감과 혐오감에 빠져들었죠. 전쟁은 결국 프로이센의 승리로 끝났고 바이에른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루트비이는 현실 정치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더러운 현실 세계를 떠나 아무도 자신을 방해할 수 없는 영원한 예술의 왕국으로 도망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는 수도 미넨을 떠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알프스 산맥의 험준한 바위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 인간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아찔한 절벽 위에 자신의 어린 시절 꿈을 그대로 옮겨놓는 거대한 공사를 시작하죠. 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돌과 대리석으로 만든 거대한 환상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백조의 기사 로엔그린이 살았을 법한 중세의 성, 바로 오늘날 디즈니 성의 영원한 모티브가 된 노이슈반슈타인 성, 새로운 백조의 돌이라는 뜻을 가진 그 성입니다. 밤하늘의 별에 닿을 것처럼 뾰족하게 솟아오른 수많은 탑들, 지푸른 침엽수림과 한겨울의 백설을 배경으로 더욱 눈부시게 빛나는 하얀색의 외벽, 성 내부의 모든 벽화는 바그너의 오페라 속 한 장면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왕의 침실에는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슬픈 사랑 이야기가 그려졌고 집무실에는 타노이저의 전설이 새겨졌죠. 심지어 그는 성 안에 인공동굴과 호수를 만들고 백조 모양의 작은 배를 띄우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단 한 명의 관객, 왕 자신만을 위한 거대한 무대였습니다. 성을 짓는 동안 루트비이의 기행은 점점 더 세간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그의 하루는 남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에야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루이 14세를 동경하여 만든 화려한 바로크 양식의 황금빛 썰매를 타고 하인들에게 옛 시대의 복장을 입힌 채 눈 덮인 숲속을 홀로 달리곤 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달빛을 조명 삼아 숲속을 질주하는 황금빛 썰매의 기묘한 행렬. 신하들의 눈에는 그저 미치광이 왕의 이해할 수 없는 돈 낭비로 보였겠지만 어쩌면 그것은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었던 고독한 왕이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스스로의 왕국을 순례하는 유일한 의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환상이 깊어질수록 현실 세계의 그림자도 함께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노이슈반슈타인 성 하나를 짓는 데 들어간 돈은 당시 바이에른의 1년치 예산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왕실의 금고는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분노한 신하들은 왕에게 공사를 중단하라고 빗발치듯 간언했죠. 하지만 왕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빚을 내어 헤렌킴제 호수 한가운데의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그대로 복제한 또 다른 환상의 성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의 왕국은 지도 위가 아닌 그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화려하고 거대해졌지만 그의 영혼은 그 화려함의 무게만큼이나 더 깊고 어두운 고독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꿈은 언제나 가장 찬란한 순간에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루트비 2세가 알프스의 높은 절벽 위에서 자신만의 환상을 지어 올리는 동안 산 아래의 현실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1880년대 중반 바이엘은 왕실의 창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왕이 개인적으로 진 빚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풀어났습니다. 신하들에게 루트비는 더 이상 존경받는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왕은 왕국의 미래를 갉아먹는 미치광이 건축가일 뿐이었죠. (1886년 6월) 미넨의 어두운 밀실에서는 왕을 폐위시키기 위한 음모가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핵심 인물은 베르나르트 폰 구덴 박사였습니다. 그는 4명의 정신과 의사들을 이끌고 왕을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단은 기이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루트비를 직접 만나지 않았고 그의 눈을 보지도 그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왕을 증오하던 정적들의 증언만을 모아 국왕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에 걸려 통치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겁한 판결을 내립니다. (1886년 6월 10일) 새벽 노이슈반슈타인성 루트비는 폭풍우가 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문 밖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일렁였습니다. 왕을 체포하러 온 정부위원회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왕을 미치광이라 수군대던 세상과 달리 근처 마을의 주민들과 요리사, 하인들이 낫과 도끼를 들고 성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의 왕을 건드리지 마라. 그들에게 루트비는 비록 기이할지언정 누구보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들의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왕은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키려던 이들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 명했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피를 흘릴 필요는 없다. 6월 12일 새벽 루트비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은 그러나 단 172일밖에 머물지 못한 노이슈반슈타인 성을 떠나야 했습니다. 마차에 오르기 전 그는 안개에 쌓인 성의 첨탑을 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하지만 나의 성은 남을 것이다. 왕이 압송된 곳은 슈타른베르크 호숫가의 베르크 성이었습니다. 그곳은 왕의 거처가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창문에는 튼튼한 창살이 박혔고 문 밖에서는 의사들과 간수들이 구멍을 통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루트비는 절망했습니다. 전설 속의 백조 기사였던 그가 이제는 구경거리로 전락한 환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창살 너머로 보이는 호수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평생을 도망치고 싶어 했던 그 차가운 현실이 마침내 자신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을까요? 왕의 고독은 이제 극에 달했습니다.
바그너도 그의 성들도 그가 사랑했던 전설들도 이제는 손에 닿지 않는 먼 곳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소동이 잦아든 1886년 6월 13일 밤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성령 강림대 축일이었던 그날, 슈타른베르크 호수 위에는 짙은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6시경 루트비이는 자신을 감시하던 구덴 박사에게 산책을 제안합니다. 비가 그쳤군. 호숫가를 잠시 걷고 싶소. 구덴 박사는 의심 없이 왕과 함께 숲길로 들어섰습니다. 수행원도 없이 단둘이서 말이죠. 시간이 흘러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10분, 횃불을 든 수색대가 호숫가를 샅샅이 뒤지던 중 수면 위에 떠있는 검은 물체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왕의 코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루트비이 2세와 구덴 박사의 시신이 차례로 인양되었습니다. 왕의 시계는 6시 10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왕은 왜 죽어야 했을까요? 공식 발표는 자살이었지만 수많은 의문이 남았습니다. 수영을 잘했던 왕이 무릎 깊이의 얕은 물에서 익사했다는 점, 그의 등에 남아있던 의문의 자국들. 하지만 진실은 그날 밤에 호수만이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평생을 꿈꿔왔던 그 순결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스스로 호수의 차가운 품을 선택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추악한 현실의 감옥에서 천천히 죽어가느니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에 전설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택한 것이겠죠. 왕의 시신은 미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평생 도망치고 싶어 했던 차가운 도시는 역설적이게도 그를 위한 가장 화려한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수만 명의 백성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통곡했습니다. 신하들에게 그는 제거해야 할 미치광이 건축가였지만 백성들에게 그는 비를 피할 지붕 하나 없어도 머릿속에 하얀 성체를 그려주던 꿈의 군주였습니다. 루트비이 2세는 미넨의 성 미카엘 교회 지하 석관에 안치되었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바그너의 음악 대신 차가운 정적과 역사의 무거운 공기만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가 죽은 뒤에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그를 파멸로 몰고 갔던 뒷더미 성들은 그가 죽고 불과 6주 만에 일반인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왕이 그토록 철저히 외부인을 거부하며 지켜냈던 비밀스러운 환상의 내부가 관광객들의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왕을 미쳤다고 조롱하던 세상의 사람들이 그가 지은 노이슈반슈타인 성의 하얀 첨탑을 보고 압도적인 아름다움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성은 더 이상 광기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각박한 산업사회를 살아가던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아름다움에 대한 최후의 저항이었습니다. 루트비이가 바그너를 후원하며 쏟아부었던 막대한 재산은 독일 예술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그가 설계한 독창적인 건축미는 훗날 월트 디즈니를 매료시켰고 우리 시대 가장 거대한 환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왕은 현실의 왕국을 잃었지만 인류의 상상력이라는 더 거대한 영토를 영원히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지은 성들은 이제 바이에른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삶은 때로 동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에른의 밤은 다시 깊어갑니다. 슈타른베르크 호수의 물결은
왕의 비밀을 간직한 채 오늘도 고요히 찰랑입니다. 루트비 2세는 결국 자신이 원하던 대로 수수께끼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미치광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중 누구보다 먼저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생을 던졌던 선구자였을까요? 그의 육체는 사라졌지만 그가 지어올린 하얀 성의 불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 성벽에 스며든 왕의 고독은 우리에게 아직이 속삭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차갑고 무겁더라도 마음속에 자신만의 성 하나쯤은 품고 살아도 괜찮다고 말이죠. 그 환상이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릴지라도 그 환상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인간다운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이에른의 숲도 호수의 안개도 왕의 슬픈 눈동자도 시간의 저편으로 사라집니다. 오직 남은 것은 완전한 정적과 평화뿐입니다. 전설은 여기서 멈추고 왕은 드디어 자신이 그토록 갈구하던 침묵의 성체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1886년 6월 13일 한 명의 고독한 왕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한 남자가 드디어 지독한 현실이라는 긴 악몽에서 깨어나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었던 영원한 동화 속으로 돌아갔음을 말입니다.